5월 25일, 26일, 엄마들의 책장 독서 모임. 오늘의 책은 나는 정신병에 걸린 뇌과학자입니다. 책을 읽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감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책 읽는 동안 세 가지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세 가지씩이나. 네. 첫 번째는 약간 치매를 앓았었던 할머니인가? 그 할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났었고, 사실 그때는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어릴 때였으니까 그 할머니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좀 없었고 그냥 좀 불편했던 느낌만 있었거든요. 그때랑, 그리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에 대해서 좀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되면 어때야 할까라는, 그렇게 세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분은 굉장히 되게 복받은 케이스인 분이죠. 사실 그 흑색종 때문에 이런 병이 발병하긴 했지만 그 정신병에서 나타나는 이제 흔한 증상들도 많이 보였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인지를 나중에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극복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난날을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이렇게 내 병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구나, 이제 그거를 알 수 있었던 건 이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복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도 연구자였기 때문에 이런 뇌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표본이 돼가지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이제 연구자의 태도 뭐 이런 걸 갖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덕을 이제 많은 환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요. 이 책 읽고 나니까 저희 아빠가 이제 치매로 투병하신 지 이제 1년 됐으니까요. 이분이 갖고 있던 이제 증상들이 저희 아빠하고 되게 많이 겹치는 게 있었어요. 보니까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되게 집중해서 봤고, 사실 이제 당사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공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렇고, 이제 저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보니까,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 나는 나의 병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제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극복해가는 과정을 내가 과연 얼마나 의연하게 잘 받아들이면서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극복이라는 단어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이제 정신병, 특히나 노화로 인해서 겪게 되는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수능해가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나의 이제 자세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봤던 그 스틸 앨비스라는 영화도 같이 더불어서 생각이 났었고, 특히나 저는 이제 신체적인 노화에 대한 것도 되게 걱정이 많지만 정신적인 거에 대한 되게 겁이 많이 나거든요. 몸이 온전하지 않은 게 더 심각할까? 아니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게 더 심각할까요? 이제 이런 거를 막 경중을 따져보다가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정신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이제 흐트러진다는 게 그게 무섭죠. 무섭긴 한데 신체적인 고통보다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게 생각이 드는 거야. 자신은 모르니까? 나는 모르니까.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힘든 거고. 근데 나 자신이 나의 정신을 다 온전히 놔버렸을 때는 나는 고통이 없을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죠. 네. 예전에는 정신을 잃어갖고 내가 나로서 온전히 살지 못한다면 그건 죽는 게 낫지, 막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걸 다 보고 나니까 반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언뜻 들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런 책을 읽다 보니까 더 이제 이렇게 막 생각할 거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 조현병이 나오는데 이 뇌과학자가 조현병을 계속 연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조현병이라고 저는 확실히 들은 건 아닌데, 좀 내가 뭐 이렇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먹는 약이 그런 뭐 정신분열 뭐 이런 거 써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막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런 증상들 그런 게 되게 많이 비슷한 것도 있었고, 또 근데 다른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뭐
치매 걸린 뭐 할머니 생각이 났듯이 저도 엄마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 그런 이제 뭔가 이제 정신 장애를 겪고 있는 그 주변의 가족들 생각이 들었고, 또 엄마가 그렇게 그런 막 정신적으로 그렇게 힘들 때 막연하게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쭉 처음에는 좀 이게 뇌의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 감정이나 뭐 이렇게 행동이나 이런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상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뇌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렇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또 이게 암 때문에 생긴 이런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이 가서 그런 거랑 그냥 진짜 조현병 뭐 그런 정신적인 그게 다른가 같은가 이런 것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미묘하게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암으로 생겨난 그 증상과 우리 엄마처럼 아예 그냥 서서히 그런 조현병이 증상이 막 나타나서 나중에 뭐 입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엄마 증상과는 또 다르고, 가족들이 받아들였던, 그러니까 언니가 아까 말했던 그런 가족들의 배경이 막 뭐 딸이 의사고 뭐 이렇게 집안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가족들이 대처하는 거랑 우리 집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그랬을 때 대처했었던 방법이 좀 그런 많이 환경이 좀 달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보면서 이게 좀 저는 이렇게 많은 기대를 좀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정신병에 걸린 뇌과학자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좀 정신병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거에 좀 대처를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좀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극복했는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약간 그런 얘기보다는 약간 암에 관련된, 암에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대했던 그런 부분이랑은 좀 달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읽었고, 이제 좀 더 이 책을 읽고 더 나눠보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면 좀 자유롭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가족 이야기 하시잖아요.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실 때 그때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오래전 일이긴 하니까 가족들이 먼저 이렇게 알아채고서 이렇게 병원에 가셨거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사실 엄마도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셨고, 할머니가 편찮을 때 한 2번 정도 뵌 거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그냥 그걸 좀 안 보려고 했던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할머니 보러 가자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갔을 때 그냥 인사드리고 좀 그냥 그걸 되게 안 보이려고 했던 것 같은 숨기려고. 느낌이 있었어요. 네. 만났을 때 할머니의 모습에서 뭔가 좀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뭐가 있으셨어요? 일단 못 알아보시니까 저 청년들은 누구냐 뭐 이러면 그냥 막연하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그 받아들임에 대해서는 어떠셨어요? 본인이 내가 치매에 걸렸다 이제 이거를 할머니께서 할머니가 내가 그런 증상을 보였을 때 나는 할머니가 뭐 치매라는 진단이 뭐 내려졌든 어쨌든 우리 할머니가 치매구나 이걸 알고 나서 그거를 전에 할머니의 모습이 있고 나를 기억 못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냥 아프셔서 그런 거니까 그냥 슬픈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슬픔이 일단 크고 그냥 뭐 할머니가 편찮으실 때 느끼는 감정이랑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셨을 때 할머니는 어때 보셨었어요? 좀 그냥 본인은 그냥 모르는 사람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네, 아무런 그렇지 않았겠죠. 본인 스스로 막 혼란스러워한다거나 이제 이런 거 그러지는 없는 없었던 거죠. 거죠.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을 모른다고 했는데 쟤는 왜 우냐 하셨겠죠. 여기서는 되게 막 화를 내고 음. 자기를 그렇게 이해 못하고 가족들이 왜 음. 얘는 이렇게 내 의견, 내 얘기를 왜 안 들어주고 막 이렇게 화를 냈잖아요, 가족들한테. 그게 이 딸 입장에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 엄마가 불안해 보이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전에는 안 그러던 엄마가. 근데 또 치매는 또 다른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작년 1월에 진단받고, 그러니까 2월에 정식으로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원래 하던 일을 이제 다 못하게 된 거였는데, 근데 사실 되게 의심이 됐던 거는 좀 더 전이어가지고, 요새는 지역마다 치매 센터 같은 게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그런 검사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런 게 안 나왔던 거예요. 진단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그때 나이가 들어서 그냥 이게 자꾸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깜빡하는구나, 그냥 건망증처럼 그러는구나라고 가볍게 지나갔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빠가 택시 운전수를 했는데 신호 위반을 많이 하고 길을 다 잃고 이제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집에 와야 되는데 우리 집에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도로를 못 찾았대요. 택시 운전 경력이 30년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도 전국을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가장 잘하는 일을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아서 이제 차 팔고 이제 일을 못하게 됐는데, 그 차 팔고 나서 이제 아빠가 기분이 이제 싱숭생숭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그동안 고생했다고 운전하느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빠가 갑자기 감정 변화가 확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내가 니네 집을 못 찾아가겠더라, 길을 잃었다고 이제. 그래서 갑자기 확 눈물을 쏟는 거야.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이렇게 눈물을 보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한테도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충격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이제 우리들도 되게 놀랬고, 그리고 또 이제 아빠가 원래 말이 좀 되게 조곤조곤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걸 참 좋아했어요. 같이 밥 먹으면 거기서 계속 얘기하느라고 오래 걸린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수가 급격히 줄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아빠가 이제서야 좀 의젓해지는 건가 진중해지나 이랬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언어 구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뉴스를 하루 종일 보는데 내용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그렇게 막 퉁박을 놓는 거야. 이렇게 하루 종일 보면서도 그걸 맨날 보냐고. 그랬더니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야. 무슨 내용 나왔냐고. 이거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검사를 하러 가가지고 이제 인지 검사하는 것 중에 단어, 전혀 연관성 없는 단어를 던져주고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아까 뭐 기억하라고 했죠?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무슨 얘기 했는지를 전혀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아빠는 특히 언어적인 부분에서 되게 그쪽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더라고요. 이 사람, 이 책 쓴 사람이 산수가 안 됐다는 내용 나오잖아요. 저희 아빠가 산수가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손님한테 돈 거슬러줘 이런 기본적인 산수를 맨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산수가 안 되더라고. 그거 이제 진단받고 나서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책을 샀어요. 그때 치매 예방에 관련된 책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글씨 따라 쓰는 책 하나랑 아주 간단한 사칭연산 하는 책을 샀는데 더하기 빼기에서부터 이제 틀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만약에 13 빼기 7 이제 이런 정도예요. 10 빼기 8 뭐 이런 건 되게 쉽잖아. 근데 13, 뭐 12 뭐 이렇게 시작해서 빼기 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이래 되니까 거기서 되게 혼란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고. 근데 그럴 경우에 그렇게 치매 그런 증상이 나올 때 그런 학습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더 늦추기 위한 거예요. 늦추기 위한, 그러니까 보조적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병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이걸 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좀 속도를 늦추기 위한 활동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본인이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면서 또 자꾸 틀리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너무 싫고. 자존감.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되게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막 퍼즐 맞추기, 이렇게 애기들 하는 거잖아. 10조각 내외 퍼즐 맞추기. 그 다음에 이렇게 콩 색깔별로 분류하기. 왜냐면 손가락을 계속 쓰는 게 뇌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계속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 그다음에 글씨 쓰기 뭐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 맞추는 거. 하물며 그 데이케어 센터 가면 화투 치는 것도 시켜요. 그게 단순하게 그것도 뭐 숫자 모양 맞추는 것도 되고 숫자도 계산해야 되고 이제
그 룰대로 가는 게 모두 다 내 활동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하면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거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더라는 거야.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어르신이 이제 안 알려주려고 막 그런다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거를 이제 감당한다는 게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되게 재미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저는 그걸 물어보기도 되게 조심스러워. 이제 저희 엄마는 좀 저는 이게 엄마가 이제 병원 뭐 입원치도 했다가 이제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이제 그런 증상은 없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차분해지고 뭔가 이렇게 느려지고 더 막 이렇게 좀 뭔가 차분해져서 막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 딴에는 이제 엄마가 뭔가 좀 같이 이렇게 그 언니가 막 그런 뭐 글씨 따라 쓰는 거 아빠한테 이렇게 해주듯이 저도 뭔가 엄마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그런 병명도 그때도 잘 몰랐고 그냥 좀 그러니까 정신과 관련된 병원을 이렇게 다니고 뭐 입원했었고 이랬기 때문에 약간 정신적인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약간 아이들 미술 치료하듯이 엄마 우리 같이 이거 그려보고 같이 얘기해보자 뭐 해가지고 근데 이걸 왜 자꾸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냐고 그래서 엄마 딴에는 일단 하고 엄마 그러면은 막 나는 얘기를 자꾸 뭔가를 끄집어내고 싶어하고 엄마는 왜 그런 거 물어봐?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런 심리적인 내가 뭐 마음이 약해지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뇌에서 무슨 그런 반응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이 일어난 건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좀 그런 게 효과가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언니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어쨌든 이 병에 대해서 이걸 평생 끌고 간다고 해도 뭐든지 좀 나아지게 하고 싶은 마음에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잖아요. 시도해보고.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이 그 병을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요가 되고. 근데 저희 아빠도 지금 너무 많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스스로 이제 이 병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한데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걸 여쭤볼 수는 없고. 그리고 그런 관련 기사나 이제 이런 걸 보면 치매 환자들이 기억을 점점 잃고 있기는 하지만 감정들은 남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건들 이렇게 되게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되게 크게 뭐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거나 이제 이러면 그 사건이 뭐였는지는 기억을 못해도 감정이 남아가지고 그런 유사한 상황이 됐을 때 그게 이렇게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즈음에 그 요양센터에 있는 어떤 80대 치매 할아버지가 요양사가 이제 기저귀를 가려고 하는데 막 한 몸부림을 치면서 요양사를 때리려고 하고 막 이래서 요양사 아줌마가 그 할아버지를 막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요양사뿐만 아니라 그 요양센터의 센터장도 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이제 치매 노인이고 기억도 못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긴 하지만 항상 그 상황이 되게 불편하고 뭐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기저귀만 가려고 해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난동을 부리고 이제 그렇게 반복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되게 제가 치매 관련 책을 보는데 치매 환자들을 다룰 때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배변할 때 그런 실수를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되게 막 구박을 하고 막 폭행을 한다거나 이제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화장실 끌고 가서 뭐 한다거나 아이랑 똑같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되게 그 아주 상황을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고 너 왜 그거 안 했어? 왜 이렇게 안 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하거나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또 굉장히 그 상황을 아주 부드럽게 유연하게 마치 아이가 된 것처럼 네. 정말 그렇게 진짜 뭐 어린이집에서도 아이 기저귀가리 할 때도 우리 누구가 뭐 응가를 했으니까 선생님이 치워줄게 뭐 바지 내려도 돼? 뭐 이러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잠깐만 누워보자 좀 이렇게 말을 아직 못하는 아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우고 또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아이가 이제 그리고 지금은 CCTV를 등지고 안 보이게 그것도 이제 아이 이제 인권, 인권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다른 아이 안 보이게 좀 등지고 카메라도 안 보이게 이렇게 되게 조심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치매 환자나 어른들이 막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그걸 아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 더 배우고 성장해 가는 네. 과정이기 때문에 몸집도 작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이제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많이 교육도 있고 어른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완벽하게 하고 있던 사람의 기능이 완전히 꽉 세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그 어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근데 겉은 멀쩡한 성인이고 이제 이러니까 아 왜 할 수 있는데 안 해?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얘가 나를 고생시키려고 이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걸 되게 못 견뎌 한대요. 그게 되게 이해되지 사실 정말. 기대하는 게 너무 커서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사실 여기 책에서도 보면 엄마가 되게 강하고 항상 많은 걸 알고 계셔가지고 아이들한테도 막 조언해 주시고 이랬던 분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이제 되게 실망감이 좀 커서 오히려 그게 화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여기 이제 가족들이 처음에 엄마가 그렇게 뭔가 막 공격적인 말투로 그런 불안한 심리를 막 드러냈을 때 엄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뭐 이렇게 좀 차단 말을 막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 읽을 때 아니 그냥 좀 엄마 그랬어 되게 속상했겠다 엄마 뭐 그 사람도 진짜 왜 귀찮고 같이 좀 욕이라도 같이 해주고 좀 이랬으면 그렇게 계속 그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그런 쪽으로는 그러지 않았을까 좀 저는 이제 엄마가 막 그랬을 때 우리 엄마는 이제 저한테 막 그랬거든요. 이름도 말하는 엄마 이상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멍하니 진짜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우리 엄마는 항상 아침마다 분주하고 바쁘고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그냥 막 1번 엄마는 뭐 청소를 했고 2번 어디 뭐 방 청소를 그 다음 설거지를 했고 빨래를 했고 막 이거를 엄마가 쭉 그 해오던 거를 막 적어서 엄마 이거 하면 돼 하고 이렇게 주고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 그거 보고 막 이렇게 하루 있다가 나는 이제 좀 학교에서 빨리 이제 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초기 엄마의 처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가 그거였어. 막 신문을 보고 막 여기 사람이 이상하다고 막 이런 얘기부터 엉뚱한 얘기를 막 하더니 아무것도 나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무슨 선택을 못하고 이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엄마가 뭔가 좀 침울한 사람처럼 그냥 되게 막 활동적이고 뭔가 막 꼼꼼하고 뭔가 정리정돈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 청소도 잘 안 하고 뭔가 확 달라진 그게 무기력증이 맞아요? 그러니까 무기력증인지 그러니까 그때 그냥 엄마가 아무튼 확 달라졌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만 받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왜냐면 나는 그냥 학교 갔다 오고 뭐 학원 갔다 오고 뭐 그냥 일상을 살아도 엄마는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냥 엄마는 그 자리에 그냥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사를 가고 뭔가 그 이사 간 곳이 엄마가 막 원했던 그 아파트에서 조금 뭐 오빠 학교 간다고 뭐 대학 간다고 해가지고 줄여서 좀 오래된 주택가로 이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엄마가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때 거기 이사 간 다음부터는 여기 집이 무서워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증상들이 막 보이더니 막 뭔가 환청이 막 들리는 것처럼 막 여기서도 막 글을 막 썼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도 막 이런 수첩을 막 적고 막 무슨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걸 적는 것 같았어요. 뭐가 뭐 있고 뭐 했고 뭐 내 이름을 쓰면서 너는 뭐 이거는 하지 말아라 저거는 하지 말아라 하면서 막 근데 이거를 엄마 이거 왜 썼어 하면은 기억을 못 한다든지 막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막 점점 이게 거기에서 심해져가지고 좀 막 집을 막 뛰쳐나간다든지 막 소리를 막 밖에 지른다든지 그래서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갈 수밖에 없게 그러다 보니까 또 나도 그런 게 괴롭고 막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입원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우리 엄마가 뭐 그런 정신병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우리 아빠는 귀신이 쓰인 것 같다 막 이렇게 막 그랬고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보니까 여기랑은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증상이 우리 엄마는 점점 심해져서 막 유리를 손으로 이렇게 깬다든지 되게 위험했는데? 네, 되게 좀 그래서 막 피가 막 나고 처음에는 애기 다루듯이 엄마 뭐 이제 내가 요리할 거야. 엄마 밥 차려주고 엄마 이거 먹어봐 뭐 하고 막 너가 뭐지 밥을 차리네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도 또 무슨 막 헛소리를 들은 것처럼 막 그런 증상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증상이 이거랑은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뭐 여기서는 암세포가 또 줄고 하니까 그런 뭐 공격적인 말투 이런 건 없어졌지만 이 조현병 환자들은 또 이런 거랑은 다르게 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막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달랐고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좀 이어서 그런 요즘 사회 문제가 막 있었잖아요. 조현병 환자로 인해서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그랬을 때 이런 조현병 환자들을 그냥 단순히 여기 책에서처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극복해야 되는 치료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위험을 가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걸 근데 요새는 진짜 너무 그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사고가 큰 사고들 너무 주고받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사례 기사들을 굉장히 과하게 쓰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전체 범죄자들 중에 조현병은 이렇게 정신질환자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 범죄의 수는 극히 일부일 텐데 그게 굉장히 과다하게 이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이렇게 정신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 편견 이걸 되게 강화시킨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공포감을 너무 많이 느끼면서 그 사람들을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격리해야 돼 이거에 그 뒷받침의 근거로 쓰이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이제 그런 병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둬놓고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처음부터 확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공격적이고 막 이렇게 충동적이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서서히 그렇게까지 아무 약물 치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 그렇게 서서히 되는 것 같고 우리 엄마도 처음에 같이 병원에 가보자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막 이렇게 되게 과민 반응을 했어요. 내가 왜? 화를 내고 넌 엄마를 어떻게 보냐? 그래서 막 그렇게 알았어.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하고 그렇게 너무 심하게 그래서 그때는 진짜 여기 이 사람처럼 엄마도 그거를 좀 내가 이렇다는 걸 좀 받아들였는지 나중에는 그냥 우리 다 같이 갈 거야 뭐 해가지고 설득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입원 치료 해야 된다 뭐 아무튼 그런 진단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저런 시설이 괜찮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좀 그런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되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멀쩡한 사람인데 저기 안에 가면 더 심해지진 않을까 아니면 막 막대하지 않을까 막 이런 불안.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은 그래도 이제 막 아이에 대한 그런 인권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동 학대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입원 중에는 가족도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근데 믿음은 안 가는데 또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긴 하는데 그 마음이 좀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시설이 안전한 곳일까 인권적으로 그 환자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고. 어떠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 문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다 범죄를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 병 때문이든 아니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도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더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아무튼 그 병이 범죄를 일으킨다라는 프레임을 가져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도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요양시설이나 이런데 부모님 모시는 거는 저는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시설을 못 믿는 것도 뭐 일부가 있겠죠. 그리고 그 시설 안에서 진짜 마치 짐 다루듯이 진짜 다뤄질 거잖아요. 왜냐면 거기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몇 세 이하는 몇 명당 한 명의 보호교사를 써야 된다, 그러네요, 뭐 진짜. 이런 체계적인 규율이나 규정이 있지만 오히려 그쪽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숫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돌볼 수 있는 한은 제가 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심정이긴 하겠죠.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못하니까 대체적인 방안으로 요양시설에 보내시는 거지, 아마 다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어떤 기자가 이제 기획 시리즈 이렇게 내고 있는데, 기자 한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한 달 동안 요양사에서 요양사로 근무를 하신 거예요. 한 달 동안. 이제 그래서 요양사들이 어떤 근무 조건에서 이제 환자들 돌보고 있는가, 이제 그런 내용도 다뤘고, 또 이제 환자들의 상태는 어떤가, 이제 돌봄은 어떤 식으로 받는가, 이제 이런 것도 나온 거예요. 저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기획이. 근데 기사가 딱 나오고 나서 이렇게 댓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 같으면 니네 부모가 그렇게 됐는데 요양원 안 보내고 네가 그럴 수 있을 거 같냐. 그치. 그런 상황에도 보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맞아요. 내용이 많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되게 적나라하게 막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 알면은 자식들이 어떻게 보내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알면서도 눈 감고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어린이집도 그런 거 알지만 내가 당장 일해야 되고,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조금 눈 감고 보내는 경우도 사실 있는 거고. 근데 그 기자분이 이제 체험하면서 요양사들이 이제 요양사 한 명당 돌봐야 되는 그런 수가 거기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목욕을 못 시켜요. 근데 노인분들은 이렇게 대소변 보고 나면 욕창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너무 높기 때문에 거동이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노인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되게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니까 이 사람들 기저귀를 뭐 덧대서 몇 개를 깔아놨다가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 자기가 보기에도 이제 이 사람들의 위생이라는 게 그렇죠. 심각하다, 막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근데 거기 있는 환자들 한 명씩만 갈고 나도 하루가 다 가버린다고, 진짜. 하루에 몇 분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쫓기니까 자기네들이 뭘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근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걸 강력하게 뭔가 더 제재해주고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뭐 요양센터 되는 대로 그냥 원장이 운영하는 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도 우리 아빠가 나중에 이제 그런 데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너무 심각하다. 너무 무서워졌어. 그거 보고 나니까. 뭐 이제 그건 이제 노인 요양이라고 치면 이제 그냥 이제 일반적인 정신병에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조현병이 아닌 다른 유의 정신질환들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옛날보다 정신병이라는 것도 굉장히 터부시되는 게 많이 줄어가지고 뭐 우울증 얘기도 많이 하고 공황장애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일반인들의 수준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게 굉장히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일, 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눈높이가 조금 예전보다 낮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는 특히나 조금 더 굉장히 낙을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엄마는 그래서 평생 그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그 약 먹고 나서 지금 한 진짜 10년은 지났나 봐요. 근데 다시 그렇게 그때처럼 그 증상이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약을 계속 그냥 꾸준히만 먹어도, 그러니까 엄마도 그거를 딱 생각하고 절대 약 먹는 시간이나 병원 가는 날은 그냥 엄마가 맨날 막 잠만 자고 막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되었어도 병원 가는 날이면 막 일어나서 가고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막 이래요. 뭐 아무튼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런 증상은 없고, 근데 나는 이제 궁금해한 게
이런 증상은 없는데 엄마가 전에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막 부지런하게 막 그런 사람은 맨날 잠만 자려고 하고 뭔가 이 약이 너무 독해서 엄마가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사랑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맨날 엄마 혼자만 들어가다가 나도 이제 들어가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의사 말로는 그런 그 증상이 약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자꾸 그럴수록 뭔가 뭐 운동도 하면서 뭔가 그 생활을 이렇게 바꾸려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러려는 그 약의 그런 뭐 기운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뭐 같이 엄마랑 막 나가기 싫다는 엄마를 이제 끌고 뭐 산에도 가고 막 뭐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이제 내가 진짜 계속 막 하기 싫다는 사람을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뭐 하고 해서 그래서 그나마 그때는 제가 이제 일을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문 미술로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이때만 딱 일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후는 아침 저녁으로 뭐가 나갔다 오고 뭐 나 이제 그 뭐 마라톤 연습하는 엄마 옆에서 그냥 걷기만 해. 나는 뭐 뛰고 엄마는 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버리니까 이제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걱정은 됐는데 나도 약간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결혼을 해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아빠한테 약간 떠넘기고 이렇게 나는 결혼을 해버렸는데 이제 아빠 일이 이제 뭐 학원이나 유치원 이제 운전을 하는 일인데 엄마가 거기에 이제 차량 도우미로 아빠랑 같이 이제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규칙적인 이제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되니까 처음에는 막 애들 이름 외우는 것도 막 힘들어하고 막 귀찮아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아예 그 전에 그렇게 막 누워만 있고 이랬던 엄마가 아니고 이제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자고 이게 그 전에는 막 계속 잠을 그냥 하루 종일 자기도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느렸던 엄마가 조금씩 빨라지고 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현병 이런 환자들도 이런 약물 치료도 하면서 좀 누군가의 그런 뭔가 사회적으로 근데 그런 생각도 한편 드는 거 우리 엄마가 이런 증상이 있었던 사람이 그런 도우미를 해도 되나? 약간 아이들도 만나고 그럴 텐데 이게 자격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 증상이 없고 그렇다고 증상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그렇게 아무것도 일을 못 시키는 것도 좀 그러니까 옆에 또 아빠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단순한 일이고 되게 중요한 문제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이 있지만 아주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시켜주는 게 옳다라고. 근데 이제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은 불안하지 않을까? 혹시나 그런 게 그러니까 되게 이게 가족 입장이 되니까 뭔가 우리 엄마가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를 알면서도 우리 엄마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이해를 할까? 그러니까 나는 가족이니까 엄마는 안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지. 왜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 관리를 못했잖아요. 네, 맞아요. 치료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중단해버린 사람들, 약을 먹지 않고. 그리고 가족들이나 이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없어서 그거를 케어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 사건 사고들 보면. 근데 보면 지금 언니네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약도 드시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니까 그거는 굉장히 또 안심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정신병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냥 엄마가 무슨 어떤 장애가 있어서 뭐 그렇다고 나부터도 생각이 선입견이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병은 좀 뭔가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만약에 친구나 좀 아니면 엄마가 일하는 일터의 사람들이라든지 좀 가족이 아닌 사람은 좀 우리 엄마를 편견을 갖고 볼까봐 아니면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까봐 좀 숨기고 싶거나 좀 그런 게 뭔가
드러내기가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편견이라는 게 너무 공고해서, 그쵸? 근데 우리 옛날에도 왜 정신병원 하면은 언덕 위에 있는 하얀 집 이러면서 애들이 막 되게 뻘짓하고 이제 이러면 너 정신병원 하고 마지 이런 식의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그 딱지를 붙였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정신병자들은 돌출 행동을 많이 해. 되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해. 예측 불가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신병원 한번 갔다 온 사람은 계속 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지를 완전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거 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친구들 사이나 뭐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로 뭐야 너 미쳤나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입버릇처럼. 근데 그거 되게 그 얘기가 언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러고 나서부터는 그 얘기 내가 움찔움찔 좀 뭔가 그냥 하는 소린데 저 얘기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여기 나지만 가끔 남편이 그런 얘기하면 뭐? 내가 약간 남편한테 편해서 그런지 왜 그런 말 써? 막 이렇게 얘기를 막 더 예민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게 그냥 뭔가 뭐야 깜짝 놀랐어 뭐 이런 뜻이지만 그냥 왜 이렇게 약간 그런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을 되게 막 비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가족 입장에서 일이다 정말 그거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움찔하지만 좀 가까운 사람이 아니거나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나도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가기는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또 그 말 들으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KBS에서 특집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주문을 잊은 음식점이라는 이름으로 친해 모임 그거 봤어요. 일본 레스토랑 우리나라에서 그 시험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송은이가 이렇게 메뉴가 돼가지고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 데리고 같이 식당 운영하는 거였어요. 이영복이 와서 이제 요리를 해주고. 그래서 주문을 받는데 이제 주문을 받고 뒤돌아서면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산도 했는데 다 까먹고 막 얼마였지 막 이렇게 계산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치매가 처음이라서 이래요. 이제 이러면서 막 농담을 하세요. 이제 그 환자분들이. 근데 굉장히 유쾌하게 그려졌어요. 거기서는. 근데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런 노인분들이 같이 이렇게 사회적 기업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마을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병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보다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최소한의 활동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측면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워낙에 노인 인구도 많고 이제 그런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모시고 어떻게든지 계속 바깥에서 사회에서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일단 우리부터도 병이 있는데 뭘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데서 그쵸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고 엄마가 뭔가를 할 수 있어도 왠지 뭔가 속이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학원을 다니는 학부모를 속이는 느낌? 근데 우리가 회사에 취직할 때도 우리 뭐 병력을 다 까먹고 그쵸 막 우울증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현병 좀 그런 그 무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병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뉴스 나오고 이런 큰 그런 건 진짜 언니가 말했던 치료를 안 하고 뭐 그런 경우인데 저는 또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이런 거 말고는 또 모르니까 또 다른 병은 다른 증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볍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무게감을 조금 더 줄여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요새는 현대인들의 병이 공황장애가 정말 많고 우울증도 너무 많은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쨌든 약 먹고 치료하고 이제 이러면서 일상생활을 꾸준히 영위하는 것처럼 그 가족들부터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을 조금 덜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부담은 확실히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엄마가 그랬다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이 책 읽으면서 이제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맞아 우리 엄마도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게 뇌의 어느 부분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 책을 이제 통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가족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때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얘기를 안 한다고 이 책 내용에 나오는데 우리도 약간
그때 얘기, 나중에 엄마가 이제 퇴원하고, 엄마 근데 그때 기억나? 라고 막 물어봤을 때, 엄마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엄마가 이렇게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랬더니, 그랬냐고, 응,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어떡하면 창피해, 막 엄마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쨌든, 기억을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도 기억은 못 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막 뭐라고 했던 간호사를 얼굴을 보니까 그때 자기가 생각났던 것처럼 엄마도 가끔씩 그렇게 생각이 나나 봐요. 내가 그때 그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너무 창피하다. 여기 이웃들한테 어떡하냐.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뭐 이렇게 했지만 좀 이게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구나. 그때 그랬을 때에 엄마한테 만약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만약에 그랬으면 엄마가 그것도 기억했겠구나. 근데 다행히 좀 애 다루듯이 막 이래서 그런 기억, 엄마가 그래도 나쁜 기억은 없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아빠는 요새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넷이잖아요. 첫째 딸만 같이 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결혼해서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갑자기 문득 보고 싶은가 봐.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전화를, 아빠가 직접 전화를 못 걸었지. 핸드폰을 못 써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갖고는, 야, 아빠가 너 언제 놀러 오냐고 물어보란다. 보고 싶다고 한다.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고, 우리 아빠가 웬일이래? 막 이제 이러고, 옛날하고 조금 이렇게 좀 다른 태도가 좀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식들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고. 우리 아빠 달라졌어. 막 이제 이러면서 좀 놀랬죠. 사람이 좀 진짜 변하긴 하더라고요. 감정적으로도 뭔가 사람이 좀 변하기도 하고요. 저희 아빠가 좀 다정한 사람이기도 했었는데, 젊을 때는 밥상도 몇 번 없고 막 이제 이런 성격이었던 거야. 다혈질도 있고. 그때 다 그랬나봐요. 우리 아빠도 몇 번 없었나봐.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병이 생기고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밖에 없고 이제 이러니까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없었어요. 같이 이제 주말마다 나들이를 가는, 저번에도 아빠 모시고 한번 가는데 아빠한테 슬쩍 물었어. 아빠 엄마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그랬더니 생각나지? 그래서 아빠는 엄마가 왜 좋았어? 그랬더니 예뻐서 좋았지. 그래서 지금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지금도 제일 예쁘지? 그래서 엄마한테 막 그 얘기 해주니까 엄마가 그렇지 마누라밖에 없지 이러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그런 애정 표현도 좀 할 줄 알고 손을 그렇게 꼭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의지를 하나 봐요. 되게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같은 그런 다혈질적인 모습도 많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되게 점잖은 어르신으로 통해요, 우리 아빠가. 성격이 급격하게 변해서 되게 포악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막 이렇게 때리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증상이 다 다른 거예요? 달라요. 우리 아빠는 말수도 좀 적어졌고 얌전한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 우리 아빠는. 근데 되게 그런 걱정을 했어요. 병에 걸리면 치매 노인들은 그 증상이 다양하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되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다양하네요, 증상이. 방문요양사가 왔을 때 그래서 막 성추행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노인들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아빠는 이제 그런 거는 없고 인댕동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치매 진단 받았다고 해서 이만한 전문 서적을 사가지고 막 읽었어.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구나. 집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집안 환경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리고 막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쇠약해졌을 때 요실금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요. 배변 문제, 그다음에 치아 관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위장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환자가 딱 이렇게 생기면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때부터 우리는 너무 막막해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몰라. 그리고 전문가한테 의존할 때도 그거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자기들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환자의 가족들이 되게 막막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최대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해보고서는 안 됐을 때 나중에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초반에 그거를 잘 대처하지 못하고 막막함을 너무 크게 느끼다 보니까 그냥 일단 그냥 병원에 가야 돼 이제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같이 못 살고 그냥 이렇게
위탁해버리는 식으로. 근데 그러면 이제 낯선 환경에 가버리면 이제 환자가 파국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랑 일상이 완전 달라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버려졌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부터 이제 환자 가족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가이드가 너무 없어. 진짜. 우리 엄마가 이제 막 그 입원했을 때가 또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 얘기를 막 거기 있었을 때 안에서 자기 옆에 침실에 있던 애가 되게 어린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여자인데 이렇게 계속 뭔가 초코를 달고 먹는 그런 중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가 막 옆에 와서 말 걸고 막 뭐 하나 주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또 거기서 좀 안전히 잘 지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대처가 진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안전히 좀 안정을 취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필요하고 또 진짜 집안에서 이렇게 환경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아이 돌보는 거랑 진짜 비슷하다. 왜냐면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한테 맞게 온도 조절해주고 뭐 입을 거 먹을 거 뭐 아이템들 막 해놓잖아요. 애들 부딪히면 다치면 다 보고 해주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돌봄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좀 그런 걸 좀 지원해주고 가정 안에서 좀 그런 거 할 수 있게 최대한 그 사람이 그냥 늘 살던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난 늘 그렇게 뭐 스포츠 관련된 걸 이렇게 난 늘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그대로 최대한 그대로 할 수 있게끔 그게 중요한 그런 대처가 방법인 것 같아요. 언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급격하게 막 진짜 어떻게 환경을 싹 바꿔버리면 그거 너무 힘들어. 우리부터도 그렇잖아요. 낯선 곳에 가도 나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도 막 적응하는 게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런 병이 이제 발병이 돼가지고 나보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생활을 그런 데서 하라 그러면 그거 진짜 얼마나 힘든 일일까. 가족들 보고 싶은데 그 되게 지독한 외로움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더 악화가 되면 안 것 되지. 같아요. 그거 너무 슬퍼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한테도 이런 증상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적은 없는지 저는 솔직히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갑자기 막 화가 나거나 막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뭐 스트레스 관련돼서 어떻게 뇌에 작용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지만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을 때 가끔 그런 거 저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멍해지는 느낌 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생각하거나 판단할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후배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파일들이 들어있는 폴더를 하나 날려서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안돼. 그러니까 막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는 사실 그리고 이게 그런 거 할 때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 피해가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게 스트레스가 없어 막 뻗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조금 그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잠깐만, 이건 내가 지금 너무 심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조금 멀리 이제 약간 물러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옆에 애가 옆에 애 걸 지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나 어떻게 할지 우리 같이 한번 해가지고 빨리 복구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걸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같이 하자.
이러고 나니까 나도 편해지고 그 상황도 그래요? 조금 편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멀리서 조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계기는 항상 나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조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근데 저 같으면은 화는 났을 것 같은데 저는 화났죠. 그럼 그 화난 거를 혹시 이렇게 막 누른 건 아니에요? 누르는 것보다 지금 내가 화가 났는데 조금 이렇게 딱 그 느낌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는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오징어라든지 막 이런 딱딱한 걸 찾아요. 자연적인 씹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풀려요? 아니, 풀린다기보다는 그냥 간지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막 그런 걸 막 좀 해줘야지 그나마 좀 신경이 덜 쓰이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막 특이한 음식이 당긴다든지 막 그런 것처럼 약간 내가 느끼는 내 자각 증세들 있잖아요. 그런 게 올 때 지금 내가 스트레스 상황이구나, 이걸 조금 멀리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언니랑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저는 막 악몽을 꾼다든지 막 이랬을 때 나는 나 요즘에 스트레스 받았나? 좀 그런 거 이렇게 있죠. 잠이 안 온다든지 막 이랬을 때 언니는 또 그런 나도 잠을 되게 많이 설쳐요, 나도. 잠을 설치고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게 잠을 잘 못 자. 그러니까 다 자기만의 그게 있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지잖아요. 잠을 사람이 수면이 진짜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느껴요. 애들 때문에 애들 태어난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자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맞아, 나도 설치잖아요. 지금까지. 나 피곤해, 잠만 항상. 그랬거든. 애가 너무 잠을 설쳐대니까 나까지 덩달아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늘 공부했으니까 하루에 이제 애들 하원하고 돌아오면 놀이터에서 5시간에서 6시까지 놀아요. 그래서 집에 와. 그럼 되게 애들 재기 전까지 너무 바쁘잖아요. 짧을 수 없고 할 일이 많으니까. 애들 밥 먹여야 되고 씻겨야 되고 책도 읽어줘야 되고. 맞아, 할 근데 일이 애들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빽빽 지르다가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이러면서 갑자기 현타가 딱 오는 거야. 그럼 막 지르다가 머릿속에서는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막 보면은 안 되겠다. 안방으로 잠깐 들어가. 잠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애들하고 좀 떨어져야 이게 감정이 좀 수그러드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면, 몸이 피곤하면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확실히. 내가 그래서 최근에는 운동도 못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기력이 너무 딸리고 애들은 너무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어갖고 요새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 그게 스트레스 아니야? 그거 하는 게 너무 그몸 바깥에 나서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거라도 해야 이게 뭔가 에너지를 좀 충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저는 그렇게 막 마라톤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근데 엄마가 그게 한 꽤 오래전 일이라서 나는 그거에 대한 그런 뭔가 트라우마 이런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고 나서 뭔가 하나 이제 막 꽂혔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서 근데 이렇게 마라톤 연습을 매일매일 하면서 좀 이렇게 막 뛰고 막 땀 흘리고 그 막 힘든 그 시점을 또 지나고 하면은 그 뭔가 시원한 그 느낌 내가 뭔가 지나간 것 같은 고비를 넘겼다는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또 경기를 나가서 완주했을 때 여기서도 그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뭔가 이렇게 달리면서 힘든 그 구간을 지나왔다 이런 뭔가 자기 만족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좀 풀었던 것 같은? 언니도 계단 오르는 얘기를 하면서 방법을 찾은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하자 이렇게 좋으니까 근데 이거를 못하게 된 게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육아를 하면서 나는 이제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나만의 그런 스트레스 푸는 그런 달리기 뭐 하고 뭐 이런 것도 못하게 되고 내 시간도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육아 또 다시 기승전지 육아 막 이런 사람이 되게 극한으로 몰아넣어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쵸. 정신적으로도 이게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게 막 우울증 같은 것도 이런 뇌의 그런 약간의 그때의 뇌의 뭔가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심리적으로 가서 뭔가 대화를 해서 푼다든지 뭐 해소를 그렇게 한다든지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뇌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우울증이나 내가 뇌에서 뭐 전두엽이 뭐 이상을 보이는 행동을 내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한다 했을 때 뭐 뇌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소하는 방법은 병원 가야죠. 약물 치료? 약물 치료해야죠.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 심각한 우울증이나 이제 이런 거는 단지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걸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심각한 약물의 도움을 우울증.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의 감기 막 이러면서 그렇게 우울증을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네. 증상에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이렇게 가벼운 우울이면 나가서 운동을 좀 하세요. 뭐 어떤 활동을 좀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처방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아 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한테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증상 이 사람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증상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근데 이 사람은 기억을 확연히 못하니까. 달랐어. 확연히. 그리고 기억을 못하니까 네. 자기 이렇게 조절 안 되고 하니까 확실히 좀 강도가 세긴 했죠. 배회하고 이제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집안에서도 막 뭐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런 하긴 있어요. 그게 다르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고 나도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거는 뇌에 뭐가 이상이 있는 나는 최근에 무기력증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 무기력? 느낌에. 그러니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집에서 저도 이렇게 늘 그냥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잔뜩 빌려놨는데 책을 한 장도 못 넘기겠는 그런 느낌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TV를 틀어놔도 이걸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책도 눈에 안 들어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하루 종일. 집안에 우두커니 있으면서 시간은 이제 가고 이제 점점 애들 올 시간이 돼가는데 마음은 되게 조급해지고 나는 오늘 지금 뭘 하면서 보내고 있는 거지? 막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딱히 뭐가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 상황이 이게 며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또 아이가 요즘에 예민한 불안해서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엄마 아빠의 상황도 막 겹치고 이제 이러면서 내가 그런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아마 나한테도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나는 요새 나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도 이제 가족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저를 압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을 바라보다가 내가 환자가 될지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리고 막 되게 불안해지고 나도 이제 그런 병을 발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늘 불안한 거 있잖아요.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엄마도 뇌 질환 때문에 하나 진단을 받은 게 있어요. 뇌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이 책을 더 너무 그랬겠네. 남들 같지 않게 읽은 거예요, 이 책을.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뇌 질환을 이렇게 전면으로 맞닥뜨리게 될 줄이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남들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뇌에 대한 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근데 이렇게 당사자인 이 과학자가 이렇게 써내려고 한 거 보니까 약간 우리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쉬운데 또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도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증상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책도 받고 이제 아빠도 받고 이제 이러니까 학습이 돼서 나한테 만약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거는 감이 좀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이거를 나는 부정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이제 치매 진단을 받기까지 되게 우리들이 되게 자세하게 관찰하지 못해서 놓치고 갔던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치료를 하려니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이제 나는 만약에 그런 작은 증상들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 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진단을 받기 거의 한 5년에서 10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훨씬 전에 시작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조물주 앞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작은 단서라도 뭔가 발견이 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 가야겠다. 이제 그러면 MRI를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MRI 찍어봐야 돼요.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찍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병에 대해서
되게 막 막연하게 공포를 갖는다기보다는 대처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찾아야겠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찾아야지. 이제 이런 그래서 생각이 들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기 쓰는 그 습관을 계속 그래서 뭐지? 어쨌든 나는 왜 이렇게 하루 지낸 얘기를 이렇게 쓰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이때는 내가 어땠고 나중에 또 꺼내보면은 또 아 맞아 그때 그런 감정이었지 내 감정들을 막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좀 내가 엄마처럼 좀 그렇게 되진 않을까 싶어서 막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다 하면은 되게 풀려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되게 2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예전에 막 시집이나 막 이런 그런 스트레스 아빠와의 그런 갈등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쌓여서 엄마가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서 나는 내 스트레스를 내가 잘 관리해야지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강박처럼 생긴 거 아니야? 이게 강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막 한때는 결혼 진짜 전에는 너무 사람이 너무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어 막 이렇게 되게 막 하늘을 구름 위를 막 날아다니는 사람처럼 되게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현실에 오니까 이제 그게 근데 그때는 되게 자신감도 넘치고 막 일기도 매일 쓰고 되게 기분이 좋게 막 살았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된 계기가 이제 결혼하면서 결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는 같아요. 어쨌든 그 스트레스에 관련된 거는 좀 뭔가 잘 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강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저도 막 애 낳고서 되게 힘들고 뭔가 모르게 육아 우울증 같은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저는 그걸 잊기 위해서 막 1000피스 퍼즐 막 이런 거 하고요. 그것도 해보고 와. 색칠하는 것도 한참 얘기했잖아요. 컬러링북 막 그런 거 막 하고 종이 이렇게 막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칼로 올리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커팅북 그런 것도 하고 막 많이 하셨네. 그런 걸 잊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되게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시간도 훅 지나가 있고 도움이 좀 됐어요? 잡념이 좀 없어지니까. 맞아요, 그런 거 좋아. 단순하면서 그치 그런 거. 뭔가 집중해야 되는 거. 맞아 막 청소 막 시작하잖아요. 뭐 복잡하면. 근데 막 천피스 퍼자다 그것을 더 열받아. 안 돼, 어디 다녀봐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자꾸 잊으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거죠. 방법을 찾아보려고. 뭐 내가 느끼기엔 뭐 병원에 가거나 이제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뭐랄까 되게 속편한 소리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이게 나는 나름대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근데 일상을 살아가는 특히 이제 집에서는 우두커니 뭐 애만 보이는 엄마들이 아마 그런 우울증이 되게 많지 않을까? 난 문득문득 이렇게 단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 이 건물에 얼마나 많은 애엄마들이 집안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문득문득.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첫째 친구 엄마를 만났는데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늦둥이가 생기는 바람에 출산을 한 엄마가 있어요. 첫째는 초등학생이고 지금 둘째가 6살이거든요. 근데 셋째를 낳은 거예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 셋째 낳은 지. 이 엄마를 지나가다가 딱 동네에서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머리가 하얗게 생긴 거야. 얼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못 본 게 최근에 몇 달 전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나왔느냐고 했더니 이제 남편한테 잠깐 맡겨놓고 나왔다고 근데 얼굴이랑 표정이 너무 없어. 그게 내가 근데 그 느낌을 너무 그 시기를 거야. 알잖아요. 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 막 이 생각이 드니까 막 내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을 보는데. 그래서 막 지금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남편 육아해 주겠대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해야지. 그리고 막 그렇게 막 보니까 비슷한 생활하고 있는 이 엄마들의 이렇게 마음이 어떨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유심히 보게 돼요. 저는 엄마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되게 거기에 많이 공감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보면 아마 남자들도 직장생활 이제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아요? 취미 활동. 동료 그 남자들 한 3, 40대 직장인 남자들은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니까 주로 술 마시는 게 말고 많지 않아요? 남자들은 뭐 모임도 많고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푼다고 풀리는 게 일반적으로는 거의 운동 아니면 술이죠. 그렇지, 운동 아니면 술이지. 근데 우리는 그거조차 못하니까 너무 또 이게 또 너무 또 근데 이렇게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다고요. 저러나 저러나. 직장을 다니는 여자들은 조금 이제 어쨌든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뭐 스트레스를 풀 때 진짜 미용실에 간다든가 맞아 네일을 한다든가 네일을 뭔가 한다든가 이렇게 나를 내 자신을 꾸미고 그러니까 뭐 그 꾸미는 것도 있고 거기 가서 또 수다 떨면 좀 풀린대요. 거기 수다 떠는 분들이 남편이랑 수다 떨 때는 남편은 자꾸 막 심하게 막 공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다 떨면 되게 다 받아주세요. 공감해줘. 그래서 미용실에서 수다 떨면 그렇게 스트레스 풀린다 하더라고. 그건 근데 진짜 회사 다니고 이러니까 조금이라도 벌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진짜 집에만 계신 분들은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어느 순간 그런 데에서 미용실 가거나 이제 꾸미는 거에 대해서 그쵸, 저도 관심이 없어졌어. 그런 데에 대한 의지가 없어. 이거 꾸미면 왜? 막 이제 오히려 이런 나는 이제 아이가 없는 내 친구가 생일이라고 막 립스틱이나 화장품을 주면서 너도 이제 좀 꾸며. 내가 꾸미고 싶은데 못 꾸미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근데 내가 그렇게 보였나? 약간 이런 생각에 되게 기분이 받으면서도 기분이 나빠서 안 써버리고. 나도 화장품 선물 받는데 이거 기분이 하는 거야. 그것도 막 약간 빨간 이런 립스틱 받는 너도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그렇게 이렇게 하고 다녔던 걸 이제 친구는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샀는데, 뭔가 나는 왜 기분이 나쁜 건지 그냥 너도 좀 이제 꾸며 이 말이 친구가 보기에는 내가 인식을 안 보여서 보이나? 나는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데, 좀 막 이렇게 막 예쁜 뭐 원피스에 뭐 예쁜 옷에 뭐 화장 진하게 하고 이런, 아직 결혼 안 하거나 좀 결혼해도 애 없는 이제 내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나왔을 때 나를 이렇게 보는 눈빛이 쟤 애 낳더니 되게 막 약간 그런 눈빛으로 보는 게, 그냥 그런 눈빛으로 봐도 난 상관이 없던 게, 나는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내가 내 자신을 만족하면 되니까. 근데 선물을 그렇게 주니까 고맙다는 말이 안 나오고 뭐야 이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때 제일 이렇게 힘든 그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환경이 달라지고 결혼했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애를 낳고 나서 이렇게 확 내 삶이 달라지고 나서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 이제 거기 총회를 그때 처음 가고 여기 이제 독서 모임 오면서 나는 이게 오히려 그런 해소하는 하나의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이제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나는 출석률 100% 해볼 거야 막 이래서 아직 안 빠졌거든요. 아직 안 빠져있어요. 네, 한 번도. 그래서 그거를 약간 또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책 뭐 못 읽어도 아니면 준비 오늘처럼 못해도 일단 그렇게 나와서 맞아요. 하려는 내 자신을 보면 또 그게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모임이 저한테는 그런 마라톤과 같은 전에 결혼 전에, 그래서 꼭 두 분 꼭 계속 나와주셔야 이 모임이 유지돼야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 애 낳고 나서 진짜 이제 일도 안 하게 됐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진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상실을 주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가 뭔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외롭고 날 되게 고독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일이 없다는 게. 그래서 뭔가 집중하고 싶다. 나도 뭔가 내 역량을 좀 쏟아보고 싶다. 이제 이런 걸 찾던 차에, 그리고 그런 답답함이 되게 많이 쌓이고 있었던 차에 정치하는 엄마들 와가지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나 혼자서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쌓였던 울분들이 조금 이렇게 거치고 나니까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해진 것 같고. 저도요. 그래서 지금이 좀 잔잔해진 것 같은. 뭔가 집에서 막 싸우고 뭔가 스트레스가 와도 이것도 또 왔구나. 이제 또 이제 빨리 언제 일요일이 오나. 되게 진짜 분노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 근데 나는 또 성격상 남편하고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싸우거나 이러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잘하는 내내 그랬어요. 저는 감정 표출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형제가 4명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치고받고 싸운 일이 거의 없거든요.
대단하다. 언니하고 여동생은 네. 말싸움을 엄청 해. 근데 나는 싸움을 되게 회피하는 성격이야. 아니면 중재 역할을 나는 그것도 싸움을 알아요. 회피해. 해피? 네, 회피해. 그 하물며 나 중학교 때 무슨 얘기 있었냐면 우리 언니랑 아빠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나는 그런 분위기니까 나라도 좀 착하게 굴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눈치 보는 거야. 나는 착한 아이. 눈치 보면서 얌전하게 지내는 건데 우리 언니는 나한테 되게 재수없다고 했어. 자기 혼자 예쁨 받으려고 저렇게. 이상한 척한다 뭐 이런 것처럼. 자기는 아빠랑 맨날 싸우고 있는데 나는 아빠가 상대적으로 말썽을 안 부리는 나를 되게 예뻐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보기에는 되게 재수없는 거야. 얄미울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살겠다고. 나는 나름대로 막 그 분위기에서 나 튀지 않고 얌전히 살려고 그런 거였는데 나도 그 안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란 성격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결혼하고서도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애 때도 내내 너무 순탄했고 결혼 생활 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애 낳고서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게 분출이 안 되다 보니까 혼자서 풀어보겠다고 막 그런 책들을 막 읽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찬 엄마는 나가서 되게 많이 해소가 확 되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이 독서부에 나가면서도 막 책 읽고 이제 이러면서 되게 집중할 거리가 생겼고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내가 나가서 감정적으로 뭔가 해소가 되고 있으니까 되게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잘 나가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였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 잘 풀리다 보니까 남편한테 잘 싸우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오히려 그죠? 더 건강한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이렇게 막 어쨌든 근데 나 깜짝 놀랐어. 남편한테 막 소리를 벅벅 지르면서 싸우는 내 모습을 깜짝 놀래버렸어. 그 남편의 반응은 어때? 남편도 놀랐지 나한테.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아마 되게 놀랐을 거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아빠하고 싸우나? 막 이제 그랬을 거야. 아, 그동안 눌러놨던 그 오. 본연의 그냥 그, 내 여동생은 평소에 되게 잘 싸우고 막 이런 성격이긴 한데 자기 그 남편하고 제부하고 연애할 때도 그렇게 크게 싸우거나 이런 적이 없었대요. 근데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지. 되게 막 얌전한 척을 하다가 웨딩 촬영하는 날 그 제부가 늦게 나타났대요. 그 전날 회식을 해가지고 술을 먹어갖고 다음날 늦게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혼자서 샵에서 이렇게 화나지. 하면서 되게 짜증난 거지. 근데 그날 하필 비가 왔었네? 그 동생이 이제 제부가 나타났다는 거야. 우산을 집어 던지면서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제부는 깜짝 놀랐어. 나랑 결혼할 여자가 이런 성격이구나.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감정을 이제 걔를 그렇게 드러낸 거죠. 그리고 근데 그 뒤로는 이제 한 번 치이고 나니까 감정을 그죠. 표현하는데 겁이 없어진 거야. 쉬워. 얘가 거침없이 막 하고 다니는 거지. 저도 그러니까 언니는 그 이제 표출하는 시기가 너무 늦게 나오고 너무 늦게 왔어. 저는 애 낳고 애가 신생아였을 때 늦게 왔을 때 저는 막 오열하고 울었거든요. 막 몸부림치고 근데 나는 저도 언니처럼 그렇게 남편이랑 싸운 적도 없고 싸워도 내가 그냥 흥 삐지고 뭐 말 안 하고 이랬지 막 뭐 화났다고 막 뭐 이러지도 않았는데 나도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그 새벽에 애도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래서 그 순간 나도 놀래고 근데 이상하게 이게 되게 속 시원한 거야. 그러니까. 네. 나 지나고 나서 내 행동을 되게 후회하거나 창피할 줄 알았거든요. 되게 시원하고. 너무 후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막 욕도 하고. 근데 솔직히 스트레스 되게 받을 때는 그냥 뭐 누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욕을 뱉으면 그 순간 그냥 조금 풀리는 것도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되게 시원한 그 느낌. 그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이제 잘 하고 다니겠어요. 막 싸워야겠어, 남편이. 근데 참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참았어, 그동안. 그리고 어제는 또 엄마가 갑자기 딱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는 우리 애들이랑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제 우리 둘째 어린이집에서 체육대회 해가지고 그걸 갔다 왔거든요. 되게 힘들었어, 나한테. 근데 엄마가 그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가서 하고 있는데 엄마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 와서는 너는 집에 아무나 안 오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4남매가 이제 매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빠를 케어하는 이제 그 일정을 짰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꼴은 무조건 아빠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이제 나는 없었어. 그래서 안 갔는데 왜 한 번도 안 오냐고 이제 이러면서 엄마가 나를 막 되게 공격하는 거야. 되게 화가 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아니, 나도 일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엄마가 무슨 가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엄마를 그냥 달래면서 못 먹었을 텐데 어제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말이 막 나오고. 몸도 지쳐있고 나도 힘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아픈 상황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도 모두 다 덜덜 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주변이 걸린 환자가 있으면 가족이 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막
거기 우리들도 일상이 잘 않았잖아요. 우리도 뭐 시댁도 있고 이제 이런데 양쪽 집 챙기다 보면 한 달이 그냥 넘어가요 주말이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온전하게 놀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막 주중에도 막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연락 받으면 신경 써야 되고 주말에도 가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게 알게 모르게 나도 이렇게 쌓였단 말이야. 그리고 남편한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하지 못해서 이 남자는 주중에 일했는데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제 미안한 게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막 표출이 되더라고. 근데 엄마는 되게 엄마 나름대로 되게 민망했겠지 또. 얘가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막 표출하는 게 원래는 아무한테도 안 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나 원래 그래도 누군가 한 명한테는 그게 좀 그게 그 화를 내거나 이제 이런 게 가장 약한 존재는 아이들한테 그게 이제 영향이 그렇게 그치. 갔다가 내가 딴 남편한테 화가 나는데 애들한테 화풀이 하고 있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려면 이제 당사자하고 싸워야 돼. 차라리 나를 화나게 한 그 존재랑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그 당사자한테 화풀이 한다기보다는 그치. 가장 힘없고 내가 약한 편한 존재. 사람, 만만한 사람. 항상 엄마한테 그러지. 근데 나는 엄마한테도 나는 항상 좀 착한 딸로는 그거 하는 거에 되게 많이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가지고 그런 표출을 잘 못하고 살았어. 나 하물며 나 어릴 때 별명이 신천이었어요. 아빠가 나를 신천이라고 불렀어요. 누구야? 나를 신천이라고 불렀다니까? 신천? 신청이. 아 신청이? 왜 그러냐면 효녀 신청이? 집에 손님이 오면요 그 차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차 대접은 내가 다 했어 늘. 네가 그런 역할을. 근데 엄마가 그거를 이렇게 농담처럼 나한테 정마다 커피 좀 부탁해 이제 이러면은 나는 이제 갖다 주면 엄마가 아줌마들한테 되게 막 우리 딸내미가 이런 것도 한다고 이렇게 되게 뿌듯해하는 그게 좋아서 나는 그런 걸 이렇게 한두 번 했던 거였는데 어느새 그 일이 이제 내 일이 돼버렸고 늘상 나만 그걸 하고 있고 막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일 하나 깎아 먹는 것도 우리 6식구가 있으면 나만 깎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안 깎으면 과일을 안 먹어. 이제 이런 지경이 된 거야. 그래서 나한테 무수리 본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가도 막 빨래가 한쪽에 막 쌓여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개고 있다. 하고 싶어.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억압돼 있는 게 뭔가 있었던 거 같고 감정이 분출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쌓였던 거지.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방법을 잘 못 찾는데 그나마도 해소하는 방법이 뭐 책 읽거나 이제 이런 거예요. 되게 정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푸는 거예요. 이렇게 뭐 퍼즐이나 맞추고 앉았고. 뭐 있으니까 이거를 그런 정적인 그런 활동의 한계는 못 느껴요? 하다가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좀 그런 거 밀어놔가지고. 근데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혼자서 뭔가 시간을 보내는 거인 것 같더라고요. 뭐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뭐 혼자 뭔가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영화를 혼자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혼자 음악을 듣는다든지 혼자 독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어떻게든 간섭이 발생하니까 그걸 그냥 차단하고 혼자서 그냥 있는 시간 뭐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뭐 차를 마시든 뭘 하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혼자서 그냥 책 보는 거,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책 보는 거 아니면 그냥 혼자서 아예 잠을 자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간섭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좋긴 하죠. 엄마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이. 혼자서 어떻게 있어? 애들 없죠. 저 진짜 늦잠을 아무가 소리 그냥 내가 그냥 눈 떴을 때 깨고 싶은 게 진짜. 잠을 늘어지게 자고 싶어? 왜 맨날 나만 6시 반 애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내가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4시에 자든 애가 일어나면 난 일어나야 되고 왜 자는 사람은 있고 얼마 전에 남편한테 그랬지. 나는 병원 가서 수면제 같은 거라도 처방받아서 한 번도 안 깨고 8시간만 자는 게 너무 와 진짜 난 너무 잠을 그 마음 알 것 설테니까 같아. 8시간만 안 깨고 잤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야. 예전에는 남편이 나 푹 자라고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하룻밤 묵고 올 테니까 나도 자라고. 근데 이게 자는데도 애들이랑 늘 그게 깨버릇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새벽에 잠을 너무 설치는 거야. 혼자 있어도. 이게 극복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제 수면 문제가. 정말 병원에 가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만 잘 해결돼도 그렇죠 생활 리듬이 이게 확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건 어디 가서 처방받아야 돼? 아무튼 좀 그래. 사람이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잘 충족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어떤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우리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정신병에 대해서 너무 되게 높은 장벽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든 것 같아요. 네. 내가 걸릴 수 있고 내 가족이 걸릴 수 있고 우리 이웃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너무 높은 장벽을 보버리면 해결도 요원할 뿐더러 이게 진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어느 뭐 교통사고가 일어나듯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이런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우리가 해결책을 좀 더 빨리 더 지혜롭게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병원은 꼭 갑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병원에 꼭 가는 걸로. 언니는 어떻게 이제 마무리 의견? 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 정신병도 있지만 사실 뇌질환은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계속 이제 고령화 사회로 되고 또 조금 있으면 초고령화 사회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런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배우고 책도 보고 뭐 법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노인을 보호하는 법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당장 뭐 어르신들을 어떻게 동양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뭐 책을 본다든지 사실 우리가 그러진 않잖아요. 미리 대비하지는 않지. 그런 것들도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관련해서 또 법도 아까 뭐 요양시설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법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 이제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생기고 이제 이렇긴 한데 정신병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더 많은 되게 세밀한 제도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뭐 아주 굉장히 개인적인 일인 것처럼 치료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굉장히 되게 초기적인 수준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거를 어떻게 뭐 맨날 범죄가 일어났을 때만 급해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격리할까 막 이런 뭐 그런 아주 작은 시설 하나 만들어 거기다 격리하면 끝나는 그런 대처 방안으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되게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정부에서 해결하는 방향을 찾다 보면 자꾸 격리 쪽으로 가니까 이걸 같이 이제 공존하는 쪽이 아니라 자꾸 그냥 격리 쪽으로 가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이렇게 좀 돌봄에 관한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이런 정신질환 뭐 이런 환자들도 좀 이렇게 여기 책에서처럼 가족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되게 정보를 누가 주고 그래서 어딜 찾아가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내 삶을 굉장히 이 과학자처럼 살아내려는 그 생존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그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좀 진짜 말했듯이 정부에서도 지원 좀 해주고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장애에 관련돼서 쭉 돌아보면은 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로 하지만 좀 그런 환경을 조성해 달라. 정부가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지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격리가 아니라 그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이든 다른 장애든 또 아이를 돌보는 뭐 돌봄에 대한 거든 뭐든 다 그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봄 시즌에 장애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좀 느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제는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이건 네, 이제 다음 주제는 다시 공지를 올리고 이것으로 이제 오늘 5월 26일 엄마들의 책장 독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